할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젊은 청년이 어느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를 내려다보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대신 구겨진 후드티를 입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 대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30대 남자가 70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누구에게나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울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고 장인어른도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 최동우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점심이자 저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후 사람들은 일터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최동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새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 유리로 된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곳이었습니다. 쇼윈도에는 각종 고급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가격표는 선명했습니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최동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사준 은색 시계였습니다. 케이스에는 금이 가 있었고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어제 시계방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새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센서가 울리며 벨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남자가 카운터에서 일어섰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매니저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넓고 고요했습니다. 벽면에는 유리 케이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고급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흰색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작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가 달린 시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8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약 1미터쯤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동훈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다른 운동화. 시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간단한 거요. 실용적인 걸로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인의 얼굴과 손목, 그리고 다시 옷차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글쎄요. 적당한 걸로요. 저희는 고가 시계 전문점입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아요. 간판 봤습니다. 최동훈이 다시 진열대를 바라보자 강태준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000만 원 안쪽이요. 현금이세요? 아니요. 카드로요.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부가 안 됩니다. 일시불로 할 겁니다. 강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구경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려고 왔습니다. 그래도요. 서로 시간 낭비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동우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옷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는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 같은 분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살 것 같습니까? 편의점 도시락 드시면서요? 최동훈의 손에 든 비닐봉지 속 도시락이 비쳤습니다. 여긴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고객을 선별해요. 구매력 있는 분들만 받습니다. 선별이요. 네. 명품 매장은 다 그래요. 그는 한 발짝 물러서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쪽 가시면 좋은 시계 많아요. 10만 원대요. 그쪽이 더 어울리실 겁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최동훈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최동훈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을 때 강태준은 이미 팔짱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잊힌 존재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도시락 봉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스친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과 목소리,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1,000만 원짜리 시계 살 것 같아요. 최동우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서재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책장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으로 가 두꺼운 사전을 꺼냈습니다. 책을 뒤로 밀자 숨겨진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책장이 열렸습니다. 뒤에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서재보다 넓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며 환해졌습니다. 벽면에는 회색 철제 서류 캐비닛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12개였고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회사, 법인, 해외 자산, 미술품. 그는 회사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말 자산평가서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총 자산 1,247억 원. 부동산 632억, 주식 438억, 현금성 자산 177억. 매달 배당금과 임대료만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35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 팔았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명절도 주말도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서류를 검토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때를 잘 맞췄습니다. IMF 이후 중국 물건이 잘 팔렸고 회사는 커졌습니다. 직원이 늘었습니다. 마흔에는 본사 건물을 샀고
쉰에는 해외 지사를 열었습니다. 예순에 은퇴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복잡한 것이 싫었습니다. 돈이 보이면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자식들도. 그는 그 변화가 지겨웠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프레스티지 시계를 입력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회사 소개를 살폈습니다. 대표 강민석. 설립 2020년. 매장 서울 4곳. 강민석이 강태준의 아버지일 것이라 그는 짐작했습니다. 이어 등기부, 재무제표, 신용평가 보고서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작년 매출 53억, 순이익 4억.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34억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28억, 회사채 6억. 이자만 연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위태로운 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대출 만기는 언제인지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강민석은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와 임대료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강태준, 그는 이름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배워야지. 사람을 보는 법을. 그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철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 지점장, 부동산 중개인. 그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박준영.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린 뒤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영 변호사. 나야, 최동훈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내일 시간 있나?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물론입니다.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사무실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멸 어린 눈빛, 차가운 목소리. 시장 쪽 가시면 좋은 시계 많아요. 거기가 할아버지한테 맞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불을 끄고 철문을 닫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책장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렇게 그의 복수는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된 옷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9시 반 그는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사무실은 테헤란로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가슴은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일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박준영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 중반의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그는 최동훈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물로 괜찮습니다. 비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3년 만이죠? 아, 그래요? 3호 장례식 이후네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동훈은 가방에서 어젯밤 정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회사 정보, 재무제표,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좀 봐주세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훑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시계 회사군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곧 생길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어제 가게에서 있었던 일, 강태준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정보들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복수라기보다 교육입니다. 방법은요? 합법적으로. 조용히. 박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보며 말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네요. 대출 만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30억을 갚아야 하는데, 현금이 없지요. 네.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그는 최동훈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말해보세요. 건물주를 사는 거죠. 그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고, 맞습니다. 최동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은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와 그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그의 시간만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짧은 안부 통화를 마친 그는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티셔츠와 면바지.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프레스티지 시계 근처를 지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손님들이 오가는 모습과 강태준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친 채 안을 살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서너 명 수준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심심해 보였고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가끔 하품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나이 든 부부가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리고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부부가 시계를 보는 동안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좋았습니다. 남자는 캐시미어 코트를,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부부는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주를 접촉하면 됩니다. 제가 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죠. 정보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받은 건물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건물주 김영철.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김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매각 의향을 타진했고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조로웠지만 불안했습니다. 팔지 않으면 어쩌나, 가격을 더 부르면 어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쩌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만 앞질렀습니다. 강태준의 경멸 어린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지, 그냥 있는 편이 나은지. 하지만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문장은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2번만 하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건물주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그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손에 든 컵이 따뜻했습니다. 10시 5분 김영철이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쯤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점퍼, 깊은 주름. 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물 매각건으로 연락 주셨죠? 아, 네. 프레스티지 시계가 들어간 건물입니다. 아, 거기.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에 사시려나요?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60억 정도 받습니다. 최동우는 짧게 계산했습니다. 무리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65억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리미엄을 주시네요. 빠른 거래를 원합니다. 그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조건인데 죄송합니다. 왜죠? 이미 다른 데와 계약했습니다. 최동훈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언제요? 이틀 전입니다. 계약금도 받았고요. 누구에게요? 강민석 씨, 프레스티지 시계 사장. 김영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60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 초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최동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컵을 들었지만 차마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임대료로 숨통을 조이려던 수는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가는 방식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지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건물을 살 수 없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대출 내역, 매출 현황, 임대 계약서를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뭔가 보였습니다. 대출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장인 윤상호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사장이었고 자산이 수백억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강민석이 대출을 못 갚아도 윤상호가 막아줄 터였습니다. 든든한 뒷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건물만 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 그러나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 차가운 목소리. 시장 쪽 가시면 좋은 시계 많아요. 거기가 할아버지한테 맞을 거예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깨끗한 유리문, 정렬된 시계들. 겉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빚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친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얘기를 나누더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지켜보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고 강태준은 그것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금 거래였습니다. 시계를 판 것인지 다른 거래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수상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 차 번호판. 젊은 남자는 고급 세단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약간 흐릿했지만 식별은 가능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는 혼자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건물 매입 실패했어. 네? 왜요? 강민석이 먼저 샀어. 이틀 전에.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모르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회장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모욕당해서일까? 모르겠어.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박 변호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은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세무조사 생각해 보셨어요? 세무조사. 네. 현금 거래가 많으면 탈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는 어젯밤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던 모습, 어떻게 하면 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증거라. 그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럼 사람을 쓰는 게 어때요? 사설 탐정이요. 탐정. 네. 합법적으로 조사해줘요. 돈 흐름 같은 거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해줘. 소개시켜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건물을 살 수는 없지만 다른 약점을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프레스티지 시계 앞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눈은 가게를 향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매는 없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구경만 하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품을 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심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날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가게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뒤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빚이라는 어둠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급할 건 없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점퍼 지퍼를 올리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계획비, 사설 탐정, 고용 현금 거래 증거 수집, 세무조사 신고, 결과 기다림.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형광등이 희미한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사흘 뒤 박 변호사가 사설 탐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김미진. 4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동훈 회장님이시죠? 네. 앉으세요. 그녀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대략 들었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 조사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뭘 찾으세요? 현금 거래 증거요. 탈세 가능성 있는 거요. 김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요. 제대로 하려면요. 좋아요. 해주세요. 현금으로 25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마다 보고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녀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이러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모욕당해서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김미진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녀가 떠나고 그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첫 보고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사진과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주차장에서 강태준이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카페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역시 봉투가 보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총 3건의 현금 거래 확인. 추정 금액 약 3천만 원. 매출 신고 여부 확인 필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2주까지나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현금 거래 상대방 신원 파악. 대부분 재판매업자. 정식 유통 경로 아님. 시계 출처 의심. 밀수 가능성 있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탈세만이 아니었습니다. 밀수 가능성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 변호사, 나야?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탐정 보고서 받았어. 밀수 가능성 있대. 밀수요? 흥.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니래. 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관세청 사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 증거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걸로요. 알았어. 전화를 끄는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밀수 신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주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미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큰 거 잡았어요. 뭔데요? 강태준이 중국에서 직접 시계 들여오고 있어요. 정식 통관 없이요. 확실해요? 네. 사진도 있고 거래 문자도 확보했어요. 어떻게요? 그건 비밀이에요. 김미진이 웃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올라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드디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동우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김미진이 보낸 파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서 있는 모습,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박스를 차량에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자 내용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물건 들어와. 개당 50만 원. 20개. 통과는 안 해. 조용히.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모은 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밀수 및 탈세 혐의 신고서였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증거 사진, 문자 내용, 추정 금액, 거래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신고 페이지를 열었을 때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뇌리에 경멸 어린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시장 쪽 가시면 좋은 시계 많아요. 거기가 할아버지한테 맞을 거예요.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천천히 업로드했습니다. 모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관세청에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두 달이요? 조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들립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푹 쉬세요. 이제 할 일은 다 하셨으니까요.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계획에 매달렸기에 오래간만에 여유였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무들은 초록빛이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이 손을 잡고 걷고 노인들이 담담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단순한 복수였는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오랫동안 가난한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깔봤고 그 안에 악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심했나?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휴대폰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동훈 회장님이세요? 네. 누구십니까? 관세청 조사관 이민호입니다.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면담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에 본청으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내일이면 결과로 이어질 첫 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내려 별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그날 밤 그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그는 관세청 본청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조사관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의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최동훈 회장님이시죠? 이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 검토했습니다. 이민호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사진, 문자 내용, 거래 기록까지 확실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하셨습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 예전부터 의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죠. 그럼 조사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주 안에 시작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요. 빠르면 3주. 결과는요? 밀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입니다. 관세 포탈죄로요. 이민호는 잠시 최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입니까? 왜 신고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 가게에서요. 무시요?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보인다고 쫓아냈습니다. 이민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공무원이라고 무시당한 적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밀수는 범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조사관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진행 상황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동훈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시계 매장이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프레스티지 시계가 비쳤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박스를 옮기고 있었고 멀찍이 서 있는 강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동훈은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 매장은 중국에서 고급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 포탈액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이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주가 더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들으셨어요? 뭐요? 프레스티지 시계 폐업했습니다. 사장이 구속됐고요. 구속이요?
네. 관세 포탈죄와 사기죄입니다. 보증인이던 장인도 연대 책임을 물었고요. 최동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네,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요. 뭔가요? 강태준이 회장님을 찾습니다. 저를요? 네. 만나고 싶답니다. 그는 침묵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언제로 잡을까요? 내일로요. 다음 날 오후, 그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최동훈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동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고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왜요? 당신이 제게 한 말 기억합니까? 예. 할아버지 같은 분이 1,000,000원짜리 시계 살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동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태준이 서류를 받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00억? 제 자산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의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옷으로도 나이로도 아닙니다. 네. 당신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최동훈은 서류를 도로 받아 넣었습니다.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망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최동훈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태준 씨, 최동훈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면 됩니다. 그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이분께 연락하세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 목적이었죠. 강태준은 명함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천히 다시 서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최동훈이 일어서자 강태준도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됩니다. 대신 사람을 보는 법을 기억하세요. 카페를 나와 그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라.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왜?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서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분 탓일 거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전화를 끄는 그는 오랜만에 듣는 사랑해요라는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장을 열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했나?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라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후회만 안 하면 돼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내, 약속할게. 그날 밤 그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공원을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쳤으니까요. 너무 가혹했을까?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복수도 화도요. 그럴게.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프레스티지 시계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배웠을 것입니다. 쓰라린 방법으로. 그러나 때로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걸음을 옮겨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을 하나 샀습니다. 3,0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대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자주 오시네요. 네. 여기 도시락이 맛있어서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그는 편의점을 나와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점퍼와 때 묻은 신발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그는 그였습니다. 1200억이 있어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 그게 편했고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화가 풀려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